먼저 암세포 관점에서 암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세포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사실 암세포도 처음부터 암세포는 아니었겠죠? 정상세포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암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기능을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살다가 기능을 못하고 DNA가 파괴되고 손상이 많이 간 세포를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고장나 버리니까 세포가 기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 없는 세포 자연사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일어나게 됐는데, 이걸 우리는 와버그 효과, 바르브르크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최근 이 대사치료와 관련돼서 중요한 가설로 이용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암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몸이 세포가 에너지를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을 활용해서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숫자도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이었는데, 암은 이상하게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ATP를 보통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이지만 36개를 TCA 사이클을 통해 막 숫자가 훨씬 더 많은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암세포는 이상하게 미토콘드리아를 안 쓰더라. 그걸 이제 와버그라는 그 생리학자가 발견을 해내서 와버그 효과, 바르브르크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과정이 암세포에서 유독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일어나냐 보면, 일단 암세포의 특징으로 쭉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쓰지 않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안 써도 어쨌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젖산 발효라는 과정인데, 젖산을 우리 몸은 원래 포도당을 해당 과정을 통해서 TCA 사이클을 돌면서 ATP를 만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만 젖산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암은 취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젖산이 축적되게 되면요, 이 젖산이 세포 주변에 이렇게 산성화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 세포가 산성화가 되면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 세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입장에서는 암세포를 지켜내고 어떻게든 이 암세포를 증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세포 자연사를 유도하다 보니까 암 입장에서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세포 자연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경로에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암세포의 특성을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는 경우,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어려우니까 계속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세포가 엔진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고, 엔진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세포 자연사도 일어나지 않고 주변 면역 세포들도 여기 주변을 산성화시켜서 공격 못하게 막다 보니까 암세포가 증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되면서 이 암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는 게 결론적으로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암세포의 관점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해봤다면, 이번에는 이 면역세포의 관점에서 미토콘드리아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면역세포도 결국 세포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을 통해서 연료를 공급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면, 그림을 제가 또 옆에서 한글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부터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잘 활성화가 되면 이 중간 TNF 알파다, 인터페론 감마다 모르셔도 돼요. 어떤 중간 유도물질을 통해서 세포 자멸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암살자가 슥 가서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그 독극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만들어낸 독극물을 가지고 이 T세포 암살자가 타겟 세포인 암 같은 종양세포에 가가지고 그 독극물을 뿌려서 죽이도록, 이렇게 하려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활성화가 돼야 면역세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파괴되게 되면 이 인터페론 감마나 TNF 알파라고 하는 중간 물질들이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이 물질들이 잘 분비가 안 되고, 그 결과 적군을 잘 공격을 못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잘 죽지도 않고, 이렇게 애매한 상태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타겟 세포를 공격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그림이 2022년 작년에 이게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학회에서 나온 내용 그림을 제가 따온 건데, 그만큼 최근 이게 얼마나 트렌드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다시 그림으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T세포 암살자가
암살지 않아도 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 해서 엔진이 잘 작동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그랜자임이다, 뭐 퍼퓨린이다, 퍼포린이다는 독극물들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그 독극물을 가지고 요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버리니까 요 물질들도 당연히 잘 못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암세포도 잘 죽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킬러 T 세포랑 미토콘드리아가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는구나.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정말 모든 세포에 거의 다 들어있다 보니까 암세포에서는 아까처럼 세포 자연사와 관련해서 기능을 못하게 막고, 요 면역세포와 관련해서는 세포를 죽이는 요 물질을 못 만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세포 자체의 자정 기능, 아까 암세포는 요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하기만 하면 세포 자연사라는 과정, 그 스위치를 열어서 세포가 일을 못하는 세포를 죽이고, 세포 수리, 사실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는 얘가 일을 못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아 얘는 갱생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죽여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모두가 이제 세포 자연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게 되면 그 기능, 세포 자체를 자정하는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그거 이제 이 키스페이스라는 물질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즉 면역세포의 억제 기능도 마찬가지로 면역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발생한 암세포가 증식할 수 없도록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를 왜 암과 연결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암이 뭔지를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 건데, 암은 사실 여러 가지 용어로 정리할 수 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증식한다는 점, 비정상적이라는 점과 빠르게 증식한다는 포인트가 있는데,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세포가 망가졌다는 말이에요. 세포가 망가져서 빠르게 증식하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로 조절하는 기능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증식하는 건데, 이걸 보면 치료 방법도 사실 간단해요. 비정상적이다, 세포가 망가졌다는 말은 세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말이고, 면역세포가 억제를 못했다는 것은 면역력을 회복해서 치료해야 된다는 말인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보면,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증식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지에만 너무 포인트를 맞춰 왔어요.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방식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3대 암 치료가 주로 이거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 치료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암세포를 없애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상세포를 없애는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없앤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암세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정상세포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내 몸의 나머지 정상세포들도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밖에는 암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과학도 계속 발전을 하고 의학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암은 억제하고 주변 면역세포의 힘을 키워주는 방식이 맞을 거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최근에 항암제가 이런 방식으로 점점 새로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 건데, 항암제라고 하면 암을 없애는, 암에 대항하는 물질인 건데, 사실 항암제는 거의 역사가 100년 정도가 됐어요. 처음 1세대 항암제가 나온 지는. 1세대 항암제는 여기다 적어 놓은 것처럼 세포 독성 항암제라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이 있는 물질을 찾아내서 그거를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는 아시다시피 부작용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모든 세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고, 2세대 항암제는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거기서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암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찾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100%는 아닌 게, 암이 특이적이라는 말은 암세포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골라서 그 특성을 공격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암세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구별적으로 정상세포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암세포만 갖고 있는 특성을 찾아서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세대 항암보다는 부작용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얘도 여전히 항암제의 부작용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1세대, 2세대는 어떻게든 암을 죽이고 공격하는 데 포인트가 있었다면 3세대는 조금 다른 발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면역 항암제라는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동안은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 면역 체계의 힘을 키워서 면역력을 올려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방식을 찾아낸 건데, 이 과정을 조금 사실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냐면,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보면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T세포,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암살자 역할하는 세포들인데, 이 암살자 역할하는 세포는 APC는 정찰병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애들인데, 우리 몸에 이런 도둑놈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도둑놈을 공격해라는 신호를 우리는 이런 물질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해요. 이 동그라미가 도둑놈의 모양인데 이걸 보여주면서 이 암살자한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애를 공격해라는 신호를 얘가 보내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CTLA4라고 하나의 대표적인 물질인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CTLA4가 활성이 안 되면 T세포는 자기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TLA는 쉽게 말하면 약간 프리패스? 이런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APC, 요 정찰병이 이런 도둑놈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도둑놈은 죽이지 말고 봐줘라 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CTLA라는 통로가 활성화가 되면 이 T세포가 억제가 돼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 도둑놈은 내가 봐줄게, 안 싸울게. 우리가 이거는 면역 관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봐준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3세대 항암제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 CTLA라는 부분을 억지로 막아요. 그러면은 봐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봐주지 않고 죽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서 T세포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사실 대단한 발견이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걸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다음 강의에 연결될 자가면역 질환과 사실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이 CTLA라는 것과 사실 연관이 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내 몸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암살자들도 언제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암살자들한테는 내 몸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는 공격하지 마 라는 신호를 뭐 CTLA 같은 이런 물질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우리 몸은 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면역 관용이라는 것은 항상 발현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살려야 되는 애들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세포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유독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물질들을 찾게 됐고 이걸 쓰게 된 건데, 물론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안타까운 점은 효과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는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실제로 부작용 중에 하나로 면역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갑상선 질환,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 그레이브스병이다 같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인데, 그런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자가면역성 간염, 자가면역성 폐렴, 설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몸이 면역계가 교란이 되면서 공격해야 될 적군과 그렇지 않은 적군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암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효과만 뛰어나다면 이런 것을 감안하려도 쓸지도 모르겠는데, 또 하나 문제는 약이 상당히 비싸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치료를 하려고 하면 1억 정도가 든다고 알고 있어. 1회 치료에 한 300만 원, 뭐 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 CTLA가 대표 하나의 물질이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면역 관문 억제제,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 대비해서 비용이 워낙 세다 보니까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이걸 어렵지만 알려드린 이유는 항상 항암제를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항암제가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암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조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이런 방식들을 들어보면 결국 암을 없애려고 하면 어려워요. 생긴 암을 뭔가 공격해서 없애든 면역기를 올려서 없애든 어떤 방식을 뭔가를 억제해서 없애려고 하면, 사실 이 3세대 항암제도 면역 체계를 올린다고 하지만 결국 이 CTLA 같은 물질을 막아서, 즉 억지로 억제를 해서 기능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데,